안녕하세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강의를 진행합니다. 아, 위기상담, 오늘의 주제는 혼전 임신에 대한 것입니다. 건강과 관련된 위기 문제를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계속 이어서 혼전 임신이라는 주제의 위기 관련 상담입니다. 예, 요즘 시대와 예전 시대가 많이 문화적으로 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또 개인의 어떤 자유로운 그런 문화적인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혼전 임신이 많이 있고 또 과거에 비해서 여러 가지 차원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정을 하고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루어진 이 강의 내용은 조금 보수적인 입장에서 세워졌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혼전 임신은 복잡한 상황 속에서 짧은 시간에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런 중압감이 있고 혼란을 경험하게 되죠. 결혼하기 전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임신을 할 수가 있겠죠. 아, 결혼이 아닌 결혼 이전에 이루어지는 그런 임신 때문에 심리적인 혼란,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그런 중압감과 정신적인 충격들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는 수치심을 갖게 된다. 이것이 물론 숨길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감출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드러나게 될 때에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많은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자책과 타인에 대한 분노 이런 감정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결혼 전에 단순히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예, 갖게 되는 혼전 임신과 또 성폭력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다양한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혼전 임신이라는 이 사실 자체 하나만 가지고 볼 때도 여러 가지 심리적인 위기 상황을 우리가 상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친구나 부모나 친척들에게 배척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예,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청소년 혹은 미혼자로서 한 아이의 부모가 되는 데 대한 정체성 혼란, 결혼 결정에 대한 혼란, 뭐 이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결혼을 기피하는 청년들도 많이 있고, 또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변화됐기 때문에 청소년으로서 또는 미혼자로서 임신을 했다, 혼전 임신을 했다는 데 대해서 굉장한 혼란과 여러 가지 불안감, 두려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올 수가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기 상담자로서 이런 대상자, 내담자가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도와주고 위로하고 또 마음을 함께 공유하고 나눠줄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론 그 낙태 수술이라는 것이 있지만 지금은 낙태 수술이 법적으로 불법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특별한 경우 산모의 위험이 있다든지 뭐 성폭력의 어떤 범죄라든지 뭐 특별한 경우에는 낙태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다수의 경우에 낙태는 불법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도 깊이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도저히 책임질 수가 없다. 또 물론 그 생명을 함부로 낙태할 수 없죠. 어떤 경우든지 가능한 한 생명이 탄생해서 자기가 키우지 못하면 입양을 보낸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혼전 임신이라는 이 상황이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이 상황이 대단히 어려운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위기 상담자로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그 마음의 불안을 어려움을 풀어주고 공감해주면서 현실을 받아들이고 또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자기가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또 새로운 삶을 향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상담자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겠죠. 만약에 아이를 장차 낳게 된다면 누가 돌볼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이겠죠. 어떤 가정 같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 아이를 부모가 키우겠다 또는 그 형제자매나 누군가가 돌볼 대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굉장한 자원이 되고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의치 못하고 가족 구성원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못할 때 이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문제도 상당히 심각한 고민으로 중압감으로 혼란으로 불안 문제로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 교육을 잘못시켰다는 죄책감, 또 자녀 교육 실패감 이런 문제들도 내담자와 또 그 가족들에게 미치는 여러 가지 위기 의식, 위기 감정, 위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위기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앞에서 이론적으로 많이 살펴본 것처럼 그것을 정상적으로 또 안정된 상황으로 이제 맞이할 때까지 얼마간의 시간 동안 그 마음을 잘 다스리고 또 제대로 이성을 되찾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또 정말 신앙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판단과 결정을 통해서 한 내담자의 온전한 성장에까지 이르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전반적인 과정. 그래서 위기 상담, 우리 상담은 종합 예술과 같이 한 사람을 세우고 양육하고 또 든든히 만들어가고 성장하고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든든히 세워가는 그 과정까지 돕는 것이 상담자의 역할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제가 우리 신체적 학대와 성폭력 문제 이런 일이 있을 때 또 위기의 상담은 어떻게 감당해야 하고 어떤 숙제가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과 위기 문제는 항상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찾아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당연히 심리적으로 퇴행할 수 있고 또 억압이라든지 도피라든지 체념이라든지 절망이라든지 현실을 어떻게 하든지 회피해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누구나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격성으로 나타나면 세디즘처럼 과학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자기를 공격하면 또 메조히즘처럼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심리적으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어떤 어려운 위기 문제를 만났을 때 무조건 자기 내면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그런 경향도 올바르지 못하고 그렇다고 함부로 바깥으로 부정적으로 투사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지혜, 그러기 위해서 위기를 만난 내담자가 스스로 문제를 풀지 못하기 때문에 옆에서 상담자가 도와주고 자원을 가진 사람들이 지원해 줄 때에 훨씬 더 위기를 극복하기가 쉽고 빠를 수 있다는 거죠. 신체적 학대 문제와 성폭력의 문제, 성폭력의 문제와 위기 상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초등학교 여학생이 50대 남성에게 붙잡혀 성폭행당한 것이 이렇게 알려졌고 어머니가 약 40여일을 수습을 하고 찾은 후에 범인을 찾게 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물론 우리 인터넷 뉴스라든지 이런 정보 소식을 통해서 보면 우리 아이들이 또 성폭력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우리 당사자는 말할 것도 없고 가족들, 부모들 우리 엄청난 충격과 불안과 두려움과 분노 이런 다양한 감정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그 고통을 감내하고 이겨야 되는 거죠.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데 대한 분노가 무엇보다도 아주 크게 일어날 것입니다. 이게 분노가 일어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분노하지 않으면 안 되죠. 불의에 대해서 또 억울한 일을 당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분노를 해야지 어떤 불의에 대해서 폭력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람이 분노를 충분히 해야지 그 다음 단계로 어떤 이성이 돌아오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다시 얻는 것이 이 분노라는 첫 번째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폭행을 당했을 때의 그 슬픔, 좌절감, 슬픔, 뭐 이런 감정도 아주 심각하게 느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분노의 그런 감정, 또 폭행당한 그 슬픔, 그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 속에서 이런 아픔을 시간, 순간순간 참고 견뎌나가는 데 있어서 함께 해주는 것, 동참해 주는 것, 감정을 같이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아주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삶에 대한 제어력 상실, 아주 분노가 심하고 슬픔과 좌절과 절망이 심할 때 자기 삶을 자기 스스로 통제하거나 제어하지 못하죠. 깊은 좌절감에 빠져 있어서 우울증에도 빠지고 아주 무기력한 사람이 될 수가 있겠죠. 안정감이 상실된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삶의 균형이 다 무너지고 안정감이 완전히 상실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인에게 조소와 비난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피해자가 또 제2의 피해를 타인들에 의해서 공동체에 의해서 당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도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어도 타인에 대한 그런 눈치, 비난, 조소 뭐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참 복합적이고 대단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문제를 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하나님에 대한 분노도 일어납니다. 왜 하필 나한테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왜 하나님은 그때 나를 도와주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분노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고 자기 비하, 자기를 한없이 낮추고 자기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 대한 멸시감 뭐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성폭력 문제와 함께 위기 상담자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또 만약에 결혼한 사람 같으면 배우자와의 성관계가 예전 같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과 두려움도 같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저도 성폭력을 당했던 어떤 청년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얘기인데 이 청년이 대단히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아주 조울증이 나중에 이렇게 발생이 되더라고요.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를 못합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학대, 또 자기 자신에 대한 멸시, 또 자기 비하 이런 감정이 오랜 기간 동안 자기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복합적인 감정이 다양하게 막 일어납니다. 한 인간이 감정이 희로애락 같은 그 감정 몇 가지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타인의식, 자기의식, 가족의식, 뭐 상황의식 이런 걸 통해서 복합적인 감정이 솟아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통제를 스스로 못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이런 상처와 불안, 큰 충격을 받으면 점점 더 치유가 되지 않으면 더 큰 문제로 발전할 수가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성폭력 당한 우리 어떤 자매나 여성이라면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 자기는 피해자라는 것에 대한 것을 분명히 인식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객관적으로 자기가 상처 입고 피해 입은 것을 객관적으로
상담자나 타인에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가볍게 객관적인 문제로 만들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말하고 표현하고 또 그것은 자기 잘못이 아니다.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 자기는 피해자이다. 라는 것에 대한 그런 깨달음과 통찰을 계속해서 공급하고 제공할 때 비로소 드디어 치유의 문에 들어가고 치유의 어떤 현상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내담자는 이런 어려움을 잘 극복해낼 수 있는 아주 지지적인 상담자, 능숙한 그런 위기 상담자가 꼭 필요한 거죠. 이런 걸 통해서 무너진 자기 삶, 깨어진 자기의 삶의 한 부분을 다시 맞추고 세워나가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가정폭력의 문제입니다. 가정폭력이 참 많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400여 명의 매맞은 여성들의 종교 분포를 통계해서 이렇게 보면 매맞는 여성의 경우 기독교인이라고 매맞지 않는다, 폭력이 없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도 폭력이 아주 많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경우라기보다는 미국의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독교가 한 37%, 천주교가 28%, 무교가 33%, 유대교가 1%, 기타가 2% 이렇게 나타나는데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폭력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매맞지 않는 여성은 또 반대로 무교가 37%, 기독교가 32%, 천주교가 21%, 유대교 2%, 기타 5%. 매맞지 않는 여성, 매맞는 여성. 맞지 않는 경우도 기독교가 높고 맞는 경우도 기독교가 높은 이런 아주 특이한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인간은 종교를 떠나서 폭력이 어디서나 역사적으로 또 민주적인 사회 속에서도 늘 폭력은 떠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언제든지 폭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을 우리가 늘 상정하고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종교적인 가정이라고 폭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종교적인 가정도 물론 자제하고 노력하고 교육을 통해서만이 완화될 수가 있고 좋아질 수 있겠지만 인간의 근본 속성 속에 폭력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언어도 소통을 잘하면 다행이지만 언어 소통이 잘 안 되면 또 바디랭귀지, 폭력도 바디랭귀지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폭력도 언어 소통의 한 부분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폭력이 꼭 나타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당연한데 이것을 합리화시켜서는 안 되고 물론 폭력이 일어나서는 안 되죠.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되죠. 그러나 인간의 속성 속에 그런 것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폭력적인 환경에서 자란 남자아이는 어머니를 자기가 동일시하며 아버지의 학대 행위에 부정적인 감정을 많이 가지고 있고 어머니와 아들과의 관계는 가까워지는 반면에 아버지와의 관계는 멀어진다. 이런 이제 상황적인 설정을 보면 우리나라 유교적인 가정에서 주로 보면 아버지가 독재적이고 조금 폭력적이고 알코올 중독자고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은데 그런 경우에 남자아이는 어머니와 밀착되고 심리적으로 융합되는 그런 관계를 갖고 아버지와는 멀어지는 그런 이제 형태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들 사이의 폭력을 경험하면 이제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희생자가 될 수도 있고 학대자가 될 수도 있다. 예. 이 두 가지 다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이 아이가 폭력 속에서 부모님이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것을 경험하며 자란 아이는 자기가 나중에 자라서 어른이 되어서 폭력을 당하는 그런 희생자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폭력을 행하는 학대자, 가해자로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다 나타날 수 있는 경향성이 있다는 거죠. 이게 매조히즘이나 세디즘과 같이 가학이나 피학 같은 그런 심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면, 신체적 폭력은 신체 상해를 입히는 것으로 뺨을 때리는 것이나 살인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하고, 정서적인 폭력, 정서적인 학대는 자존감의 저하와 무력감을 느끼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언어 폭력도 있고, 물론 성폭력도 있고, 다양한 폭력이 있지만, 이런 폭력이 우리 생활 속에, 가정 속에 늘 사라지지 않고 늘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가정폭력과 위기 상담도 우리 생활 속에 큰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폭력의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몇 가지 문제를 더 다뤄야 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위기 상담자는 우리 가정이나 우리 사회생활 속에서, 직장생활 속에서, 또 우리가 사는 근거지 안에서 무엇이든지 일어날 수 있는 위기 문제에 대하여, 폭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질병, 건강, 또 생태 주기별로 나타나는 그런 여러 가지 삶의 상황 속에서 위기 문제는 늘 이렇게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위기 문제를 잘 대처하고 나갈 때 우리 삶이 보다 더 성장하고 건강하고 또 복된 삶의 형태를 만들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위기 상담자의 여러 가지 다양성과 능력을, 유능성을 잘 배양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학업에도 또 이론에도 실제에도 능숙하게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 타임을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